네, 뉴스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브리핑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조태용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 조금 전 지금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영 특검부가 발표했던 부분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를 했고 특정 정파를 위한 자리가 아닌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지위를 활용했다라고 그 기소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등 전직 의원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최승훈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공판 검찰 구형이 나왔군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의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국회의원과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을 한 건데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이 선고됐죠? 네,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의원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의 어떤 형량을 검찰이 구형할지 관심이었는데 역시 벌금형만 구형됐기 때문에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의원직은 잃지 않게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이르면 올해 중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계엄 1년을 앞두고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전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엄 사과도 타이밍이라고 국민의힘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은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며 기각 확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논리로 역공을 펼치며 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가능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전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네, 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장동 때는 호들갑을 떨더니 왜 패스트트랙 사건에는 입을 닫냐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검찰은 1심에서 멈추기로 했지만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무죄를 받아보겠다고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위를 꾸려서 국조를 하자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하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감도 안 되는데 받아줬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제 조건을 걸며 딴짓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이슈가 사실 민주당에 좋지 않다며 국정조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여야 간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장경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지난해 말 모임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고발장을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은 기피 사유서를 예정대로 법원에 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의 마지막 날인 어제 재판부에 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도 마지못해 수사팀 의견대로 수용한 거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전 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중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의 사망자 수가 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잠시 뒤 취재진에게 화재 현장 일부를 공개하고 구조 현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홍콩입니다. 네, 이제 화재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시커멓게 그을린 32층짜리 아파트 보이십니까? 날이 밝아오면서 참혹했던 화재 현장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근으로 지목됐던 내부 공사용 대나무 비계, 마치 타담한 나무젓가락처럼 건물 외벽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밤새 뿜어져 나오던 희뿌연 연기는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야 잔불진에 나섰던 소방대원들도 지금은 장비를 접고 구조 수색 작전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드론을 띄우고 망치나 도끼 등을 든 채 참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안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내외신 취재진들은 이렇게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촬영이 허가돼 있는데요.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잠시 뒤 현지 소방당국이 취재진을 이끌고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또 늘었다고요? 네, 홍콩 현지 매체들은 밤사이 사망자 수가 94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집계는 총 78명, 이 가운데 12명의 생명이 위태롭고요. 22명은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중엔 소방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직자 1명, 부상자 11명입니다. 실종사수는 처음 공개된 추정치 279명에서 변동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아파트 계단에서 생존자 1명을 추가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최종 숫자는 수색 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32층짜리 8동에서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면한 주민 900여 명은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표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천 명은 주변 호텔과 민박 등 숙박 시설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도 열리고 있어서 홍콩 시내 전체에서는 빈 방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화재 현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참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들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홍콩 전역에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7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참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아파트 주민 27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엔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만 따져도 176명이 숨진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 임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뒤늦게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됐던 대나무 비계나 스티로폼 설치 현황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政府亦都已經係即時進行分批巡查全港，正係進行外牆大維修而有搭建棚架保護網嘅樓宇。 홍콩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지면서 주요 스포츠와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질 의회 선거의 유세 활동도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당국은 선거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행렬에 중국 본토의 거대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네 재단이 113억 원을, 중국 1위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56억 원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홍콩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저 효과로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했는데 9월 20% 안팎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면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주면서 14.1%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 약세에 장중 내림폭이 커지며 3,940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3,995.3으로 출발해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3,93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94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천억 원, 2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떨어져 10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4만 원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정부가 부양 정책을 곧 발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3% 가까이 올라 905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4원 내린 1,462.5원에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460원 중반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 보관 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들의 그 성장성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신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가치가 보존이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총재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또 앞으로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정책,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뭔가 투자를 유인해 주는 거, R&D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율 변동폭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형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이런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더 그 높은 무슨 저기가 나오지는 않으라고 보고 항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이 선출직 어떤 그 공직자가 그냥 임명직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야말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오래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가 의원들이 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닌 상대로 끝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벌금형이 이제 구형이 된 부분, 요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구형인데 이게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기준 자체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아슬아슬하게 500만 원 바로 밑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민주적인 절차를 막아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단에 서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물리력을 아무 때나 동원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그 양당을 맞추기 위해서 선고량을 조정했다고 하나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요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사실 처음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때도 이 양형 기준을 굉장히 상향시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했을 때에는 정말로 의형직 상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법원이 지금 그 부분을 피해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그 1심 결과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심 결과를 두고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검찰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예규에 의해서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때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은 검찰 대검 예규의 항소를 하지 않을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항소 자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별건 기소이고 그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유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은 그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가 물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건 다른 사안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장동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어떤 2심 가는 것도 항소도 포기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이나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이런 정치 검찰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처음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저걸 비판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했다면 적어도 지난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관련해서 물러났잖아요. 책임을 지고. 근데 이번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현 정부와 매우 가까운 구자현 지금 반부패 부장이 이제 신임 검찰총장 대행으로 왔는데 이분야말로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와서 다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그 기류를 살펴서 어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지난번 아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실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용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이 사실은 유효하려면 의석이 어느 일방적으로 3분의 2 의석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범여권이 3분의 2석이 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법안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패스트트랙이 그런 차원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그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 내주신 것 중에 네. 물타기를 위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적 양립을 위해서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은 저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 검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서스포를 칼락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정치 검찰이 본인들의 의사를 정말 가감없이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개혁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태 때는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그 사건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검사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8명 이번에 항소 포기 때는 어디 갔습니까? 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조차가 정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과거 전현희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선고량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예로 들면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법원이 혹시 빼준 것 아니야? 플리방해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이 있었을까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형보다 선고량이 많았던 것은 검찰이 봤던 유죄 요건을 뛰어넘어서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선고량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에는 규정상에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대장동 사건 때 그때는 18명이 항의를 강력하게 했고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때는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 검찰의 민낯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요. 왜 이번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지검장들이 왜 입을 닫고 있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왜 항소 포기했냐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거 항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수원지검장입니까? 그 두 사람이 그만둔 그리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왜 항소 포기했냐 이렇게 주장하면 또 민주당에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줄 세우기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입틀막을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점점 무력화되고 검찰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요. 지금도 항명이다라고 얘기할까 봐 못한 거였으면 그 전에도 그랬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항고 포기 사건 때 검사장들이 반발했던 이유를 두고 저희가 똑같이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가만히 있던 검찰이 갑자기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대장동 사건만 나오니까 정책의 메시지를 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오히려 그게 더 당당했다면 지금이라도 항고 포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결국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증이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무서워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두 가지만 사안으로 국한해 본다면 여전히 이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검찰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검찰을 그렇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원하는 형태의 줄을 서서 그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했던 것이 사실 검찰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는 안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일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조금 그것도 역시 내로남불처럼 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그 회동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게 불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조작 수사라든지 대장동 전체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런 예.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과정 중에 합의 내용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간사 선임을 다시 나경원 해야 된다든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미했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생각은 있지만 그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곽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결국에 이 국정조사의 합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불발되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뭐 한간에서는 대장동이 계속 나오면 민주당이 분리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예, 있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국정조사해서 과거에 뭐 수사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기타 내용들 중에 뭐 지금 뭐 연합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뭐 진술 세미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말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다른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조사 건은 지난번에 김현지 그 비서관입니까? 국감에 참석하는 여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출석시킨다 그랬는데 뒤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출석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하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가서는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잡아서 사실은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의 그 범죄에 관련해서는 것은 사실 민주당 측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조건 없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법사위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 왜 자꾸 그 간사를 추미애 위원장이 막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이게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금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거 대승적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국정조사를 과연 하게 될지 진짜로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장 의원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의 추행 네. 자체는 없었다는 없었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보도 나온 내용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예, 당은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 사퇴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자, 일단 장경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즉각적으로 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더라고요. 당에서 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윤리감찰단은 즉각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구인 윤리감찰단 을 통해서 오늘 중에라도 아니면 이번 주 중에라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뭐 당직이라든지 추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최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난해 10월이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일인데 왜 이 시점이 돼서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데가 거대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소를 했다가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언론에 드러나면 혹시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지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현장 화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각자 입장 있을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먼저 박봉계 의원님. 동물국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폭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그러한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재판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현 재판부까지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그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구형에 택도 안 되는 형종을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항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춰보면 빛이 매우 바라는 것이다. 빛이 매우 바라는 그러한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재판부께 저희들이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제가 포함됐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어제 선고됐었던 며칠 전에 선고됐었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의사당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저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정치 역사를 바꾸는... 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오늘 벌금형을 구형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들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퇴정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한다. 벌금형을 구형할 것이 아니라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고 지금 박범계 의원도 더불어서 정치검찰의 보복 기소다라는 뜻을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의원들이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장경태 의원의 지금 고소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가 좀 중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왜 그 피해 여성이 1년 지나서 이제와 문제를 제기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선은 장경태 의원은 지금 거대 여당의 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그 당시 제기해서 과연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겠죠. 이게 만약 언론에 노출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마 모든 게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걸 묻고 가야 할 것이냐.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여성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어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건데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 못하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무력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교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한번 어떤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장경태 의원은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좀 더 결과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는 장경태 의원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초기에 밝혀진 거지, 나온 거지만 추가로 조금만 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장경태 의원은 아마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금 이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신중하게 당에서도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장경태 의원이 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당원 주권 TF 위원장, 여러 보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서도 조금 여러 제동이 걸릴 사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나 아무래도 거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1년이 있었다, 2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나온 이후에 거치를 판명하는 것이 오히려
양측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일일 수 있고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나오고 나서 예. 거치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예. 당의 절차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개엄과 관련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지 않는다면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따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월 3일이 소위 증시에서 얘기하면 새 마녀의 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12월 3일 개엄 1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대표 취임 100일이고 예. 세 번째는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예. 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12월 3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12월 3일 개엄 1년을 계기로 해서 대야에 대해서 압박하는 정치 공세를 할 걸로 보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 국민의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계엄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연을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그당의 대표가 워낙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내란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니까 저항의 차원에서 강하게 나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존재감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일을 계기로 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당내에도 상당수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러니까 요 계엄 1년을 민주당에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12.3 비상계엄을요. 민주당과의 전투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는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담을 띄고 들어가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모두 국회로 뛰어와서 실제로 경찰과 군인과 목숨을 걸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역사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권력자에 의해서 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를 민주당과의 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압박의 용도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반드시 망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드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마지막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12월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오늘 아침보다 더 심한 동장군이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오늘 아침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좀 누그러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4.4도였는데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예년 이맘때 서울 낮 기온이 8도, 어제 낮 기온이 8.7도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어느 정도 누그러드는 셈입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돼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1도, 모레는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한낮 기온도 12도에서 14도 사이로 예년보다 높아서 주말과 휴일 내내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겨울로 넘어가는 1일 이후에는 계절의 시기가 빠르게 급변할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겨울 시작과 함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변하는 날씨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무주 덕유산 설천봉과 삿갓제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해발 1,520m인 덕유산 설천봉에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9.5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또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쌀이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무주 덕유산 설천봉에 9cm 눈이 쌓인 건 올가을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최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이를 영업에 악용한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도 안 받은 매물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올려 고객을 유인한 건데 이런 업체를 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하나같이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방 3개짜리 빌라가 1억 원대에 그치는 등 시세보다 1억 넘게 싼 경우도 있습니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이 매물들, 알고 보니 의뢰도 받지 않고 무단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민 제보를 받고 조사한 중개업소 가운데 3곳이 이런 미끼 매물을 올린 겁니다. 다른 부동산이 올린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쓴 건데 무려 1,100건이 넘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하니까 뭐죠? 임대인한테 직접 받아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진 없는 집들은 비슷한 거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허위죠.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처럼 상담하고 현장 방문을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법을 위반한 겁니다. 보조원 고용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주고 광고를 올리도록 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등신동 문의주셔서 전화드렸고요. 매물 언제 보실 예정이세요? 중개 보조원이시나요? 네. 서울시는 이 업체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자치구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에는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는 한편 미끼 매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실거래가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유독 낮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매수인이 매물을 내놓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개 보조원 소개로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만큼 명함을 받아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를 보면 신고일 기준으로 지난달 B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9,7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10%,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2%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6,363건으로 전월보다 13.5%,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3%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10만 4천 가구고 또 소유자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4,065가구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 2,477명입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 8,896가구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이 2만 2,455가구, 전체 2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인 제중국 동포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교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현지 시간 27일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리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리 씨는 새벽에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검거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리 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집에서 챙겨 나온 흉기를 들고 읍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6건의 상습 절도 혐의로 입건돼 있었고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서울도봉경찰서장과 경감인 간부급 경찰관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대가로 수사 정보를 알아봐주는 등 도움을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얼마 가능하냐? 형님이 인심 쓰는데 1,200은 안 될까라는 등의 대화가 오갑니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봉경찰서장 A 총경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들 일당과 유착한 간부급 경찰관은 A 총경뿐 아니라 B 경감까지 2명이었습니다. A 총경은 코인 업자 C씨를 통해 투자했다 손실을 보고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돈은 C씨의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이 대가로 C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경감은 일당에게 명품 지갑이나 신발, 코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하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코인 환전소의 관할 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감은 A 총경을 통해 이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범행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A 총경 등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 A 총경과 B 경감, 환전소 대표이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된 2사람은 모두 직위 해제됐는데 A 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시외버스가 오토바이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를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대거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등 21명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 5명은 항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징계를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사안에 비해서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인데 국방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중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법무실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 실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총리가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59조 7항을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위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의 결과에 서명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시가 있기 전 징계권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근신 처분을 받아들였고 김 실장은 현재 징계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총리의 지시 직후 국방부는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방문 중인데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체포나 검거 같은 단어가 입에 배어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말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의혹을 거듭 반박해왔습니다. 그저 위치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명단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죠? 근데 여인영이가 이제 부탁한 거는 위치 추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전 사령관 증인 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는데 당사자인 여전 사령관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방첩사는 그저 신병만 넘겨받으려 한 건데 자신도 모르게 체포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이어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는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행위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버 불태우고 어쩌고 이런 거 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뭔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방첩사 요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봐주십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여전 사령관. 돌연 자신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마당에 누구 편을 들겠느냐며 자신은 하나님과 국민, 사랑하는 전우 외에는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주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내년 1월 초 변론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4시쯤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세간에 떠돌던 글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아침 8시쯤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에게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담당한 수사관들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은 있지만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뒤부터 진행된 정식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들의 진술, 특검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장시간 조사 제한이나 심야 조사 제한, 비밀 서약 관련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따져봤지만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강압적인 언행 금지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압 언행의 내용 등 구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고 숨진 공무원이 메모에 남긴 내용과 관련해선 규정 위반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원수속청에서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힐 때까지 수사팀 4명 가운데 팀장을 제외한 3명을 업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의사도 고려해 다음 달 1일자로 파견 해제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논란 초기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가 확보된 진술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고인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조치는 앞선 해명은 물론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와도 결이 달라 여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친 가운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둘 만큼 재판에 속도가 붙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첫 삽을 뜬 의혹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3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며 이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남았습니다. 두 특검 모두 최장 180일 동안 가능한 수사 기간을 모두 활용했고 다음 달 14일과 28일 각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이 수사하지 않았던 외환 의혹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통일교가 김 씨에게 전달한 명품의 실물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심 재판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는 선고만 남았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등 혐의는 다음 달 3일 결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사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 수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두 특검의 소환 통보에 연기를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점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고발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란,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한 최상병 특검팀, 내일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관련 사항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상병 특검팀 이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0일의 기간 동안 이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이제 오늘 이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공소와 관련해서 이 재판과 관련한 이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가 이제 주된 혐의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 이제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이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18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의 조사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관련한 이 증거들이 많이 이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증언의 오염도, 그 진술의 오염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이고 이 3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특검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의 이 수사 진행 결과라든지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 뭐 CCTV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 공판이 진행되고 공판 과정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증거들을 이 특검에서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 관련 혐의들에 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 기각률이 좀 높았던 점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좀 표했는데 오늘 이명현 특검도 이 부분이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 아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을 10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90%의 기각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이 재판부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영장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가 실제로 이 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에 항상 100% 부합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 유무죄에 관해서 어떠한 이 뭐 형이 확정이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특검이 이 수사가 뭐 실제로 빈손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밝혀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빈손 수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시켜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VIP 경로를 확인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최대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최상병 특검 사건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 사건이 이 2023년에 이 수해 관련해서 이 해병대가 이 관련 이제 봉사에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됐었고 그 수색 작업 과정에서 이 최상병의 물살이 휩쓸려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는 8명의 혐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혐의자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 이 부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 부분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결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이 취소가 되고 이 이첩하는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을 하는 그런 예.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대통령실의 이 국가 안보회 그 안보 라인의 이 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관해서 사단장까지 형사적인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경로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국방부 그리고 이 해병대 측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의 이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VIP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어떠한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본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이후에 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국방부 관련해서 이 해병대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핵심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범인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경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예. 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원인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명 로비, 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사실관계,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관계의 전체적인 경기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는데 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겁니다. 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단장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분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이 연관 관계가 있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 이 두 사람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아는 사이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예.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이였다라는 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이 파악이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인사와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IP 경로라든지 지금 현재 국방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이 김모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 이 김장환 대통령실에 목사죠? 예 맞습니다.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가 이 부분 대통령실의 이 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에 대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아는 사이인 이 김장환 목사가 이 당시에 대통령실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고 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구명 로비가 이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죠? 예, 이번 최상병 특검에서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공수처에서 이 최상병 특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이 확인되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 직무유기나 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가 이 대검찰청의 이 공수처 관련해서 어떠한 공수처 검사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알리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외 이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 증명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까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 공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인물들이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이 고위 공무원이 어떠한 부당한 진실을 한 경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는 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그 어떠한 행동이 본인의 직권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또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입증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의 이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최상병 특검이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내일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가 수사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공소유지,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특검에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이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이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본래의 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공소유지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구성이 적어진 범위에서 이 공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고심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도 뭐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공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 직무유기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법에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직무유기라든지 위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국정원이 이 계엄 선포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탄핵 심판이라든지 국회에서도 이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증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 감정법과 관련한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혐의를 보고 이 부분 공판을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판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결된 사실을 법원에 이제 송부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이 부분 받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 심사 기일이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기일이 지정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려지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일에서는 이 혐의에 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계엄 당시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차례 변경을 한 이 행위가 혹시나 내란과 관련한 이 지금 현재 계엄을 내란이라고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사실관계에 관해서 실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혐의에 대한 상당성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백악관 부근에서 총격당한 주 방위군 2명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CIA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대테러 부대 출신으로 밝혀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국 출신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반이민 정책을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 워싱턴 DC 도심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루 전 주방위군이 총격을 당한 백악관 근처엔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현장 통제는 이미 해제가 됐고 주 방위군들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총격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살 라마눌라 라카날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한 용의자는 서부 워싱턴주에서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을 횡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DC 검사장은 미국의 수도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 you pick the wrong target, the wrong city, and the wrong country, and you will be sorry for the violence and the evil that you perpetrated in our nation's capital. 라카날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훈련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 제로 부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미국으로 건너와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The judge said this individual is in this country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alone, because of the disastrous withdrawal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failure to vet anyway, in any way, shape, or form. 조셉 애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19개 우려국가 출신의 영주권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프간 출신 이민 심사를 중단하고 워싱턴 DC에 군 병력 5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가 만 하루를 넘겨 거의 진화됐습니다. 현장에는 일부 잔불이 남아있는 가운데 밤새 수색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홍콩 시민들은 밤 늦게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홍콩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잿빛으로 변한 32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홍콩 당국은 27시간 만에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창문 곳곳엔 여전히 불길이 일렁입니다. 화재 현장에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분진 탓인지 눈도 따갑게 느껴집니다. 홍콩의 소방차가 총 출동한 듯 아파트 단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한밤중에도 사다리차를 올리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전등빛이 어른거리는 모습, 층층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거로 짐작됩니다. 참사 현장을 찾아온 홍콩 시민들은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但是火场里面的人就是也很绝望啊，就是他们逃不了出去，我们也不可以改变什么情况，所以就是很伤心，就是很无助的样子。对。 여기저기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물과 마스크 등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We're a family. We live here. We born here. So we need to support each other anytime, anywhere. 2019년 홍콩 시위 이후
외신들의 취재 경쟁도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1997년 중국 반환 뒤 최악의 참사를 계기로 다시 모인 시민들은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최대 퍼레이드에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캐덱헌 캐릭터는 물론 연기와 노래를 담당한 가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뽐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퍼레이드가 뉴욕 시내를 관통합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인기 캐릭터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헬륨 풍선들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반가운 함성을 지릅니다. 뉴욕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매년 수백만 명이 관람하고 방송 생중계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It's very exciting to see it the 99th anniversary of the parade. We were hoping to come next year too to see the 100th anniversary, but it's always wonderful to se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loats and balloons come down the streets. We're really excited and we're happy to be here at the parade, and we're seeing some of her favorite characters, so it's really special to us to see her favorite characters. 인기 캐릭터들의 대형 풍선과 가수들의 라이브 이동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이어지면서 맨해튼 도시 전체가 무대로 변합니다. 특히 대형 풍선엔 매년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되는데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인 버피와 서씨가 당당히 그 중심에 섰습니다. 또 캐데헌 속 헌트릭스 3인방을 연기한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도 등장했습니다. Yeah, we all work really hard, so coming out and bringing everyone together, I'm so grateful for that.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만큼 뉴욕시와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지하철역 출입과 정차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명절 행사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K-컬처는 이제 미국 대중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신지현에게 반대편 열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오늘 시간은 10초. 강희술과 매첩. 신이슬에게 신이슬 인사이드 컨트롤. 신이슬 들어갑니다. 61대 60. 남은 시간 0.7초입니다. 강희슬에게 연결 인사이드. 이게 바로 농구예요. 이게 농구입니다. 0.7초에 비한 이런 농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경기를 오늘 보여줍니다. 판독 결과 KB11번 선수 카운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KB 사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낮이 되니 간간히 햇살이 비추면서 아침보다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다만 현재 서울 기온은 4.7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3도가량 낮습니다. 휴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기온 변화가 심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되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휴일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본격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번보다 더 강력한 한기가 남아하겠습니다. 주 중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퀘어 오전 10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